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조영기입니다. (2017년 1월 13일) 위공 박세일 선생님께서는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위공 박세일 선생님 7주년 추모 기념 세미나입니다. 오늘 추모 세미나의 주제는 위공의 개혁, 교육과 노동개혁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측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그리고 위공 박세일 선생님께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애국가 제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지원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조촐한 추모 세미나를 계획했습니다만 박병석 국회의장님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님도 참석해 주셨고요. 추운 날씨에 이렇게 성황을 이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한반도 선진화재단을 설립하고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으로 공동체 자유주의를 개척한 위공 선생의 업적을 회고하고 그의 희생과 헌신의 경의를 표하는 한편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위공 선생께서는 한평생 한반도의 선진화에 관한 해안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큰 깨침과 오랜 울림을 남겼습니다. 선생의 사상은 대한민국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었고 선생의 애국심은 우리의 소명을 일깨우는 죽비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선생께서는 교육과 노동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여공들에 대한 안타까운 보살심이 충만했고 박사과정 때 전공한 노동경제학을 바탕으로 귀국 후 합류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노사관계를 천착하셨습니다. 대통령 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어 일하면서도
교육과 노사관계의 큰 틀을 바꾸는 개혁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선생의 노력은 절반의 성공과 미완의 개혁에 그쳤지만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만큼은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도 교육과 노동개혁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천명한 구조개혁은 일부 사안별로 진전을 보일 뿐 근원적인 변화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미나에서 두 분야의 개혁에 관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고비마다의 설기를 위공 선생께 다시금 여쭙고자 합니다. 선생께서 이끄신 애국 지식인의 결사체이자 정책 탱크탱크인 한선재단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위공 선생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남마처럼 얽힌 교육과 노동 부문의 개혁을 슬기롭게 추동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새벽에 있었던 축구 경기처럼 지금은 어렵지만 끝내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위공 선생님의 제자인 박수영 의원이 추모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의 추모사는 자료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세미나를 하기 전에 사진 촬영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도철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신도철 교수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미나 사회를 맡은 숙명여대 명예교수 신도철입니다. 7년이 지났네요. 많이 그립습니다. 지금 살아 계시면 또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건강을 좀 덜 챙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 박세일 교수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세미나는 주제가 교육개혁, 노동개혁인데 사실 박세일 교수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선진국, 세계 최인류 선진국으로 만들까 하면서 정치개혁, 정당개혁, 사법개혁 뭐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방안도 많이 제시를 하시고 했습니다. 오늘 추모 세미나인데 지금 발표자가 이제 두 분 있고 하지만은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40분 뭐 이 정도 남았는데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분 지금 꼭 소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기 아드님이 오셨는데 박태정 교수님 잠깐. 그 아들 한 분, 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박태정 교수께서 교수를 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법경제학 분야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정도 하고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공의 교육개혁 평가와 과제
발제자가 이명희, 홍후조 이렇게 예, 이메일 교수께서 예, 초고 같이 쓰고 그리고 일본 좀 출장 중이라서 저한테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예, 그럼 홍우조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 홍우조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글에서 위공 선생의 교육 개혁이 세계사적 맥락에서 또는 문명사적 변화 맥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당면한 여러 가지 그런 개혁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전체로 보면은 역사적인 큰 맥락에서 어떠한 그 교육 개혁이 필요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성공했고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에서 더 구체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의식에 대해서 13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사회하고 달리 근대 국민 국가에서는 결국 네이션 빌딩 내지는 스테이트 빌딩 그러니까 국민을 만들어서 국가를 형성한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성공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몇몇 나라에서 이것을 성공했고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이것을 성공한 나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도시국가 뭐 싱가포르나 이런 걸 제외한다면은 대체로 이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국민국가 형성에 또는 그 발전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어려운 점이 결국은 기득권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전통사회하고 어떻게 이것이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또는 이렇게 트랜지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그 러시아를 좀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해서 러시아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러시아 아시다시피 19세기 초로 본다면 러시아는 뭐 거의 세계에 그러니까 영국이 해가지지 않은 나라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러시아도 엄청난 그 북캘리포니아 지방을 비롯해서 여기까지 아주 거대한 영토를 가졌고 또 거대한 인구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20세기에 러시아가 어떤 패권 국가가 되었겠죠. 아시다시피 그레이트 게임을 하면서 영국이 여러 가지로 남하를 막기도 했습니다만 러시아 자체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그 러시아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교육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역량이 되었느냐라는 문제를 두고 조금 살펴봤는데 그때 러시아가 이 사제 집단이 주로 교육을 맡았죠. 그런데 이 사제들께서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께서 대부분의 상당히 가난했으며 또한 그런 데 대해서 사회 이동 수단으로서의 그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취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벌스비키 혁명하는데 동조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국가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러니까 어려웠다. 또 그러한 것을 지금 13쪽에 그걸 간단히 좀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약에 우리도 19세기 말이나 또는 뭐 20세기 중반에도까지도 그랬습니다만은 주자학 내지는 성리학자들에게 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만들기 위해서 국민 형성 교육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느냐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러시아의 그런 개혁의 실패는 상당히 반면교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14쪽에 그래서 20세기 말 또는 우리가 5.31 교육 계획을 할 때 그때쯤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시대적 과제는 세계화였고 정보화였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우리는 다시 더 크게 나가서 선진화 내지는 또 통일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런 이 측면에서 위공 선생께서 그런 시대 정신을 잘 잡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교육 기획 큰 그림을 잘 그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15쪽에 가서요. 국내사적 맥락을 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국가 형성에 있어서 뭐 더 다르게 나눌 수 있으면 크게 본다면은 근대화기 또는 경제 발전 건국기에서 국민국가 국민 만들기도 있었고 그리고 산업화 시기에 와서도 또 국가 발전을 위한 소위 말하는 발전 교육론이나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대량적으로 국민 형성 교육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일제하에 교육 구국, 그리고 건국기의 교육 입국, 그리고 6.25 때 우리가 교육 호국, 그리고 산업화기의 교육 부국 내지는 교육 흥국, 그리고 민주화기의 교육 보국, 나라를 위한 어떤 충정,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진행해 왔으며,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적 담론은 결국은 선진 교육 내지는 선진 통일 교육 내지는 선진 인류 교육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것을 쭉 하면서 우리들은 그 국민국가 형성에서 15쪽 아래에 보면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 그때 우리가 초기에 문맹률이 20%였는데 그것을 이게 아주 그 문맹 퇴치를 하면서 80%까지 높였기 때문에 뭐랄까, 그러니까 문해력을 80%까지 높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사실 상당히 교육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민주교육, 자유교육에 대한 그런 시민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4.19가 일어나서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앞으로 성숙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교육의 힘이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산업화도 일어났고 또 그러한 경제적 기반, 그 이전에 뭐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지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많은 투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박정희 시대에는 그 산업 발전을 위한 또는 노동 그런 인력의 그런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이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려면 천세인 교수 같은 분들은 이것을 뭐 대한민국 교육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화의 교육구국 할 때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하는 거는 그 독립운동의 길이 달랐잖아요. 또 이 민주화 할 때도 보면은 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결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결이 다른 시점에 이 우리 박세일 선생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통일이라는 그 꿈을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통일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당시에 그 5.3일 교육개혁 직후에 그다음에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들어서면서 아주 또 한편에서 본다면은 5.3일 교육개혁은 커다란 이 뭐랄까 이 시대사적인 그런 정신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그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동의했습니다. 동의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또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렇게 교육에서 그런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전교조라든가 이러한 곳에서는 결이 다른 그러한 교육을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때로는 뭐 학생들이 스테지 세대라 할까, 이해찬 세대라 할까, 또는 뭐 MZ 세대라 할까, 이런 걸 통해서 공격이 상당히 이렇게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6쪽에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김신일 선생의 교육 민주화에 대한 이런 얘기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바로 결이 좀 박세일 선생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전교조와 교총이 다르듯이 그런 결이 다른 그런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교육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개혁 중심 세력이 학교 안에서는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쪽에 중간에 그 김수상 정부에서 우리 위공 선생이 국정기획수석으로서 이런 교육 계획을 크게 본다면은 기획하고 설계하고 입안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도 또한 어느 정도는 그런 우리가 그동안에 축적했던 또는 우리가 성과를 냈던 그러한 부분들이 때로는 부정되기도 하는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거기 17쪽에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쪽 아래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 많은 경우 특히 자유우파 편이 돼서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쪽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박세일 선생으로 하면 작은 정부를 어느 정도는 추구했었는데 비해서 또 이렇게 뭐 그렇지 않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은 그런 정부에서는 큰 정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교육부의 그런 어떤 교육 관료들에 의한 그런 탑다운 방식의 그러한 교육 개혁이 진행됐기 때문에 교육 관료에 의한 이 교육 개혁이 얼마나 학교 현장에 뿌리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그렇죠. 교육부가 있고 국교위가 있고 그다음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있고 176개의 시군구 교육지원청이 있고 그 아래에 또 직속기관이 한 360여 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밖에 이 교육을 그런 좌지우지할 만한 교육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문을 통해서 학교 안으로 외삽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교육 개혁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또 박세 선생이 말씀하실 이러한 교육 개혁안을 내세웠을 때도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관료 중심 내지는 이러한 그 정부 중심의 그러한 외삽적인 때로는 탑다운 방식의 교육 개혁이 어떻게 현장에 뿌리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현장에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교육 민주화라는 또는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현장의 선생님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결이 다른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난 면이 있다 이렇게 뭐 성급하지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교육 개혁이 상당히 적절해서 전체적인 뭐랄까 청사진은 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은 있어서는 항상 그 개혁에 대한 것은 저항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 세력을 본질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때로는 뭐 설득하고 때로는 어떤 지나칠 경우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오버파워링해서 좀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 개혁의 우군 세력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사적 맥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어떤 기초학력이라든가 또는 이 기본 가치 그 나라의 기본적인 이념이나 체제를 어떻게 공고히 하려는 그러한 쪽으로 이 백투베이식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 개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미국 또는 일본, 프랑스 등등 또 독일 이런 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18쪽, 19쪽에서 그런 점에서 세계사적 맥락에서도 위공 선생의 5.3일 교육개혁은 같은 어떤 문명사적 흐름과 같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쪽에 가서 위공 선생과 5.3일 교육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키워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화를 주도하는 친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개혁안이 5.3일에 있었고 그 이후에 각 분야별로 조금 더 해서 한 4차례 정도의 그런 개혁안들이 발표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은 20쪽 아래에 보면은 23개 영역에 120여 개의 개혁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권 선생을 추모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 교육 개혁이 추구하는 비전입니다. 열린 교육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 사회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적절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또는 기술적인 기반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1쪽에 대학 입학 제도 개혁입니다. 대학도 설립 준칙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전문대학원 제도 이러한 것에 의해서 그 대학 교육의 기회가 폭넓게 넓어졌고 그 마찬가지로 그런 초중등 학교에 비해서 유아교육이 취약했기 때문에 취약점 교육에 대한 것들도 이런 추진하고 그랬습니다. 5.3일에서. 그 다음에 셋째는 교육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했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법이 또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뭐 4,000개의 법률을 제정 개정했었고
또 8만여 개의 조례를 재개정했기 때문에 거의 뭐 헌법만 안 건드렸을 뿐이지 거의 나라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지금 뭐 교육에 관련 법들도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교육에 흔들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학생 인권조례, 학인조라든가 또는 뭐 학교 민지 시민교육 진흥조례라든가 이런 것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본 가치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례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좀 갸우뚱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을 당시에 정비를 잘 했습니다, 사실. 넷째는 거기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가 직업능력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교육 분야의 전문 연구 그런 또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기구들을 많이 설립을 했었죠. 그다음 다섯째는 학교에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교사, 학생 또 학부모들 이러한 또 지역사회와 같이 합력할 수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설치 같은 것들을 또 강조했었고요. 일곱째는 아시다시피 교단의 정보화 선진화 이런 걸 위해서 교육 정보화를 상당히 힘차게 추진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통찰과 거기에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서 자율과 책무 항상 이 두 가지 같이 가야겠죠, 그죠? 자율과 책무 이러한 철학 아래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5.3.1 교육 개혁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의 교육의 무게 중심이 밖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많은 걸 보면은 교육부가 하는 게 45개 중에 39개, 시도교육청이 4개, 그다음에 정부에서 또 예산이나 인사 담당에서 1개, 학교가 한테 부과된 것이 1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교육감 직선제라든가 또는 분과나 지역화, 학교의 교육의 특성화 이런 거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거의 뒤집어지고 있는 셈이죠. 어디서 개혁이 일어나느냐라는 거 했을 때는 학교 현장에서 좋은 방향일 수든 또는 다른 방향일 수든 간에 많은 개혁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봤을 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국가 주도 내지는 정부 주도 내지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안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공 선생님께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새로운 교육 개혁 과제랄까 또는 담론을 제시하는 데 상당히 해안이 있었고 앞섰습니다. 그 점에서 5.3.1 교육개혁 이후에 위공 선생의 교육개혁 담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랬지만 2000년대 뉴 밀레니엄 시대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교육개혁 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각 정부마다 또 교육개혁의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내놨고요. 그래서 21쪽 아래에 보시다시피 그 당시에 세계사적 변화 추세를 6가지로 파악을 하면서 과학기술혁명, 경제의 세계화, 정치의 민주화, 민족주의의 재등장, 그리고 미국의 패권, 그런 팩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새로운 그런 어떤 정신 내지는 감성 이러한 것들이 더 크게 등장하였습니다. 그런 한 가운데서도 자유와 평등의 모순이라든가 세계 경제와 국민국가 경제 간의 그런 모순 또는 세계적 보편주의하고 또는 아시아적 가치 내지는 민족 특유의 문화 간의 모순 이런 여러 가지 모순들이 중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응해서 새로운 제2세대의 교육 개혁이 내지는 일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의 핵심적인 측면은 국가 능력을 신장하고 또 민간의 시장을 크게 또 능력을 신장하고 시민사회 능력을 최대한으로 제고한다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잘 어떻게 보면은 진행된 셈이죠.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런 경제나 이런 것들도 보면 시장에다가 또는 기업에다가 더 많이 맡겼으니까 또 그러한 능력이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적절한 국가 능력에 못지않게 시장의 능력이라든가 시민사회 능력을 제고하려는 그러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적절한 제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22쪽에 해서 다시 21세기 인재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가지 능력 갖춰야 된다. 각 분야의 전문 능력,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1인 미디어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부정되고 있는 편입니다만은 아무튼 전문 능력에 대해서 키워야 된다. 그런 사회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협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때로는 뭐 다른 이념이나 체제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누구나 좀 지능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평생 학습 능력 이런 것을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반성컨대 교육계획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교육 정책을 너무 협소한 학교 내의 문제로 너무 봤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계는 좀 공교육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많은 경우 잠자거나 아니면 놀거나 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또 평가받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학교 내로 교육을 너무 협소해 봤다. 그리고 교육 분야의 자기 혁신 능력이 상당히 위축됐다. 최근에도 뭐 방과 후 학교라 돌봄 학교라든가 늘봄 학교를 둘러싸고 또 이렇게 교육부하고 또 이게 교사들하고의 어떤 이제 조금 대척적인 것들 이런 점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사실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아이들의 그런 맞벌이 부부 이런 측면에 봐서는 돌봄이라든가 늘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 대한 기대죠. 사실 기대고 그런 점에서 좀 교사들에게는 그런 것이 부담 안 가게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거부되고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무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당시에 효율성, 혁신성, 형평성, 책무성의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뭐 개혁안들이 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형평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 혁신성이라든가 효율성 가지면서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특히 그래서 교육을 수요하는 사람에 대한 책무성을 어떤 식으로 제고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과제였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 박세일 선생님께서는 아주 강조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 선진화 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어떻게 선진화로 나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교육 선진화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구상을 하셨고 그것의 비전이라든가 또는 목표라든가 그것의 내용이라든가 또 그것의 방법이라든가 또는 제도적 뒷받침이라든가 그것의 질적인 반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데 상당히 탁월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각 분야의 엘리트를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를 또 각 분야의 그걸 선도하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박세일 선생의 비전이었습니다. 대체로 박세일 선생의 비전은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 여기 또 한산에 있었던 관여했던 이주호 장관께서 또 이명박 정부에서 좀 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뭐 일부라 할까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걸 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고교 다양한 300이라든가 또 평준화를 넘어서 이렇게 뭐랄까 교육 개혁을 추진한다든가 최근에 와서 교육 개혁에 있어서 그런 지능 정보화 또는 디지털화 이런 것들은 그런 뭐랄까 박세일 선생의 531 교육 계획의 제2, 제3 버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31 교육 계획을 좀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선진화 또는 한반도의 통일 이러한 측면에서 이 박세일 선생께서는 제안하셨고 23쪽 아래에 보듯이 선진 통일 교육을 그러니까 선진화와 통일을 합쳐서 선진 통일 교육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시는데 그때는 세계 최고의 인재 교육을 실시해야겠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격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고 민족을 통합하고 세계를 통합하는 해통 능력을 제고하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도 뭐 이러한 것이 짙게 우리 사회를 뭐랄까 이 모습을 우리 사회 모습에 먹구름으로 끼어 있지만은 교육 목표와 철학의 그런 혼란 그런 게 많죠. 참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갈까? 아까 제가 길이 달랐던 그 독립운동
결이 달랐던 민주화 운동, 꿈이 다른 통일 운동과 같이 이렇게 자꾸 평행사회 내지는 때로는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 본다면 박세일 선생의 이런 해통하고 융합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상당히 아쉬운 그러한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제도와 교육 시장 간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의 일이냐 아니면 시장에 맡길 일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혼란이 항상 있죠. 예. 또는 심지어 요즘 다른 이렇게 늘봄학교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교육부가 꼭 해야 되냐, 지자체 넘기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정부의 일이냐, 시장 일이냐 하는 데 대한 분간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박세일 선생님도 눈이 그런 교육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그런 어떤 교육계의 그런 현장의 교육 계획을 리드해가는 그러한 우군이 내지는 그러한 사람 또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명 교수는 또 역사 교육을 하셨고 저도 또 관심 있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기를 가급적이면 헌법에 헌정 질서에 많은 애국적인 그러면서 또 뭐랄까 나라를 넘어서 세계 시민을 길러내는 애국적인 세계 시민 열린 그러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헌법과 역사 교육을 중심에 놓고 국민을 통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러시아는 국민 형성을 하는데 국민국가를 만드는데 실패했고 또 이쪽에 미국은 성공했는가 이러한 것들. 어떻게 대한민국은 그렇게 일제하에 그런 어떤 식민지를 극복하고 또는 그 전에 조선시대의 그런 것을 전동사회를 극복하고 또 식민지를 극복하고 다시 또 이런 어려운 분단을 극복할 정도로 상당한 그런 어떤 국민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본다면 이공 선생의 교육 계획에 대한 몇 가지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히 평가를 하다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이렇게 탁월하게 비전을 제시하셨고 큰 그림을 그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6쪽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세계화 정보화를 그리고 나중에는 선진화와 통일을 그리고 선진 통일 교육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 개혁에는 반대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그 반대 세력에 대한 그런 어떤 제대로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해야지 그래야지 또 그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혁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도 네오리버럴리즘이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요즘 또 워키즘이니 온갖 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본질적인 가치, 헌정적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 그러면 마치 다 모든 것이 나쁜 것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러한 것을 잘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127쪽의 마무리로 앞으로 우리는 몇 가지 개혁에 대한 과제를 앞머리만 읽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등이 협력하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학계에서 설득력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 그런 대한민국 역사 만들기에 상당히 좋은 성공적인 스토리, 성공적인 컨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저희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혁 과제가 디테일하고 풍부하게 완성시켜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사실은 박세일 선생은 상당히 탁견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또 거기에 길을 따라서 그러한 것을 자꾸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개혁의 우군 세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그렇게 보면 설득하고 또는
때로는 뭐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더 크게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29쪽에도 이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1쪽에 가서 이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30쪽에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러시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하고 분단 국가였던 독일 얘기하는 게 더 또 이렇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독일이 1976년에 서독에서 상당히 좌우 진영 간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가 비판 교육 이론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아이들을 혁명의 도구로 길러내는데 상당히 독일이 뭐랄까 혼란에 빠졌었거든요. 68 학생 뭐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때 독일의 작은 도시는 볼테스바흐에서 좌파, 우파 내지 중도파 이 교육자 또 정치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했어요. 그때 합의하면서 제일 놀라운 것은 좌파의 대표였던 스미드르라는 사람이 더 이상 학교에서 학생들을 혁명의 전산이 된 도구, 히틀러 시대라면 유겐트겠죠. 중국 문화계문화는 홍위병이겠죠. 그 기르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했어요. 상당히 뭐랄까 독일로서는 행운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힘을 가지고 통일 독일을 이룰 수 있었고 오늘날 또 이렇게 난민이 많아진 나라에서도 이 볼테스바흐에서 합의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3원칙 이러한 것들을 지켰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큰 시사를 한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렇게 국민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잘하더라도 우리나라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어교육하고 역사와 도덕과 같은 사회과 교육입니다. 독일은 정치 시민교육이라 하죠. 이 교육 두 가지는 정말 우리가 국가를 뭐랄까 정통성, 정체성 또는 발전 지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있는 이유가 바로 학교로 보면 국어교육 잘하고 사회교육 잘하는 일입니다. 그 나머지 수학, 과학, 기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적 수요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빨리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라의 그런 어떤 깃털 지금 위공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비전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과목이 국어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볼테스바흐 3원칙 첫째, 교사가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제압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내 의견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지금 모든 교과서라든가 또는 교사의 수업이라든가 특히 사교육 시장에서 이게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을 오버파워링 한다고 얘기하죠.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학생들. 두 번째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뇌라든가 주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볼테스바흐 원칙의 두 번째로는 정치나 학계에서 서로 이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하도록 재연을 하도록 허용해라 이겁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과서는 보면은요. 옛날엔 고등학교에서 이승만은 분단, 김구 선생은 통일 이렇게 대조를 시켰거든요. 요즘은 그게 초등학교에 와서 그렇게 해줘 애들한테. 남남 갈등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진영동일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그 세계사적인 인물과 박정희라는 걸출한 세계사적인 인물이 가져오면서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냥 한마디로 독재자, 가해자, 나쁜 사람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그분들을 중립적으로 교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기반부터 흔들린다는 거죠. 이런 제 세 번째 원칙은 이제 학생들의 관심사라든가 학생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걸 좀 존중해라. 학생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정당법에 따르면 16세에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8세에 이미 학생들이 정치에 입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25세였죠. 지금 18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우리가 주입을 하고 또 대조해서는 안 될 것을 대조시키고
이승만과 김일성을 대조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사회과가 체제 교육이고 이념 교육이고 우리 체제를 옹호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데 이러한 식의 지금 대조를 엉투 달도 않게 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을 본다면은 이 볼테스 바허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르게 우리나라 교육에 도입이 돼야지 이런 박 선생이 말하는 그런 비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최소한의 합의거든요. 우리 교육에서 이 정도 윤리적으로 지키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도입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노력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 국가를 바로 세우고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것을 박철 교수께서 많이 강조를 해오셨고 교육개혁 방안 이런 거를 제시해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홍우조 교수님도 부분에 많이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철 교수님의 그 교육개혁 아주 발표하시는 적임자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발표를 바로 해주시죠. 박철 교수님께서도 노동 분야 이쪽 분야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 계획안도 많이 내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아주대학교 이성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저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 담당하는 이승길이고요. 한선재단 관련해서는 고용노동 정책 연구회가 있어서 그걸 좀 장을 맡은데 큰 실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노동개혁 분야 관련해서 사실은 이걸 뭘 얘기할까라는 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박세열 교수님은 제가 초기에 처음 그 직장을 경영자 단체에서 했을 때 그때 이제 초기에 뵀었던 강연하고 할 때 뵀었던 그런 적이고 뭐 법 경제학 하시는 교수님으로 해서 이제 노동하면서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제가 여기 한선재단 관련해서 뭐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렇게 오긴 왔었는데 이 회장 맡기는 지금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박세열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사사를 받거나 또는 이제 위공 선생님, 박세열 교수님 추모 사업에서 한 100여 명 분들이 이렇게 추모 유고 이렇게 했던 글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못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내용 내에서 아주 다양한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중에서 이제 산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발표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이 박세열 교수님이 어떤 분이고 노동 관련해서 뭐를 얘기했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본인이 쓴 글에서 그냥 정리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정권이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선재단에서도 총선이 있으면 총선대로 대선이 있으면 대선대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선재단의 취지에 비추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와중에서 뭐 잘하고 있는 점도 있을 텐데 좀 부족한 점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앞서 교육 개혁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담론이었고 아마 이 박세열 교수님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만 교육에도 그런 본인의 기본적인 철학에 근거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노동도 그럴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냥 봤던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관련해서 페이지는 많은데 그냥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부 수립 후에 저희 나라 큰 특에서는 산업화 민주화되면서 하여튼 지금 선진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진화라는 부분들을 일찍이 사실은 이제 한선재단을 통해서 제시했다는 부분에서는 하여튼 단어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중간 중에 보면은 이제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근데 이제 이때 2006년도에 한선재단을 설립할 때 그때는 이제 상장 신자유주의 기체 아래에서 이렇게 됐던 부분들을 지금 2024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또 재해석해서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의 고민들이 있는데, 하여튼 일찍이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이런 기본적인 철학의 근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37페이지와 관련된 것은 쭉 이제 우리가 시대적인 변화들이 쭉 있었던 그런 가운데 같고요. 그다음 38페이지의 맨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는 될 텐데, 그럼 노동개혁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만약 이제 한선재단에서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담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다 그러면 뭐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9페이지 한선재단과 공동체 자유주의 관련해서 박세일 저는 이제 교수님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짧은 세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짧지 않은 그런 세월에서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지금 박찬희 이사장님께서도 아까 경세가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많은 이름들을 붙일 수 있는데, 학자로서 이 경세가적인 이런 활동을 한 것, 특히 이제 노동 경제학을 통해서, 특히 이제 법 경제학을 통해서 저와 관련된다 그러면 이제 노동 쪽에 어떠한 선착을 했는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초기에 대해서는 노동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시지는 않고 항상 이제 시장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진전이 됐다 그러면 이제 노사 관계 정도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오늘 이제 사회 보시는 신도철 교수님께서도 일찍이 초기에 같이 이제 그쪽 부분들을 오히려 정리를 좀 했던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공동체 자유주의는 철학인데 이제 경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선진화인데 항상 요 앞에 대한민국을 붙이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인데, 그것도 이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 문제, 정부 개혁, 사회 개혁의 국가 전략과 정책 대안을 연구 개발하고 이것을 좀 전파했으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혁인데 중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온전적 보수 우파적인 입장에서 민간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선재단을 창립해서 이 얘기를 활동을 쭉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일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제 한선재단을 쭉 하시면서도 유관된 그런 다른 단체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정당을 만드시기도 했는데, 40페이지에 보시면은 선진통일연합의 결성이라든가 국민생각 창당, 대한민국 국민포럼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나름대로 뭘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선언을 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저는 이제 관심이 노동 개혁을 뭘 언급을 하셨을까 뭐 이런 부분인데, 각주 10번에 보시면은 5대 국가 이규적 국가 가치라는 것을 크게 이제 내세울 때 마지막에 네 번째 4대 국가 개혁이 부진하면서 이제 교육, 시장, 정부, 지방 개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제 지금 개혁한다 그러면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뭐 연금 개혁 뭐 이런 이름을 한다 그러면은 요 당시에서도 노동 개혁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지만 시장 개혁 내용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섭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신보수라고 이렇게 약칭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수의 담론적인 교과서 한선재단에서 좀 바이블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2006년도에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이라는 박세일 교수님 저작에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다 담고 있고, 그 내용 속에서 이제 노사관계 부분 뭐 이런 것들도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좀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41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결국 이제 이 공동체 자유주의 실천이 관련해서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국가 정책적인 얘기 아젠다를 얘기를 하면서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시 이제 구체적인 강론 부분들 관련해서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면서 정책적인 실익을 구현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한때 이제 그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사실은 2006년도 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국정의 운영 관여하시면서의 활동, 그런 부분에서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변화되면서 관여하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뭐가 좀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연결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때가 됐을 때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약간 시대적인 그 흐름 속에서 한선재단은 또 이름은 쭉 유명을 했었지만은 갈목할 만한 역할이 있었을까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노태우 정부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서부터 아마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이제 박세일 교수님께서 활동하는 그런 영역에서 주로 이제 2006년도에 한선 재단을 이렇게 설립하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또 실질적으로 활동을 크게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아마 많은 부분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때 이제 또 그 개인적인 관계들이 돼 있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같이 연계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그 그룹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정부 때 일부 관여한 부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본인이 직접 안 나시더라도 같이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활동하신 공간들이 그 시기에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수도 이전 문제에 관련하면서 이제 국회 이렇게 떠나시면서 이제 활동이라는 실질적인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 뜻은 같이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사회적인 영향이나 정치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그런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선재단은 존재하긴 한데 정권 성격이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발은 하긴 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47페이지 그럼 한선재단의 노동개혁 관련해서 오늘 이제 사무총장인 조영님께서 초청장 보내시면서 이 노동 문제에 대한 것이 박세일 교수님께서 개혁적인 통찰력을 제시를 하면서 뒷사람들의 이정표를 될 것이라고 오늘 모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밑에 이제 세 가지 정도에서 이 노동과 관련해서 박세일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고용 문제 관련해서 고용의 창출, 일자리 창출 우선주의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밑에 정책들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48페이지에 보시면은 사회 안정망 관련 문제에서 평생 교육 내지는 노동 관련해서 일부 이제 정책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내지는 복지 상가 안정망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밑에 이제 표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시면은 전 노동법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21세기적 신노사관계 정립해갖고 신노사관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큰 테마는 주셔갖고 이제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의들이 주로 이제 노동 개혁에 요즘에 했을 때 법 개정 관련 그런 내용들인데 일부 이제 같은 흐름도 있고 또 이제 결이 다른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혼재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동체 자유주의 내에서 특히 이제 노동 개혁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구현해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 한선재단의 이제 항목 이제 과제가 아닌가. 근데 이제 근저에 쓰지 않는 용어 중에서 새로운 용어로 좀 봤던 것은 그 49페이지의 그 박스에 가로 2번에 보면 아까 문명삭정 뭐 이렇게 하겠는데 세계 문명 표준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거기 보시면 국가별 역사, 전통, 의식, 문화 등이 받쳐 수정 보완하되 시대 변화에 반영한 공통된 변화 내용 뭐 이런 부분에서 세계 문명 표준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노동법 많은 논의를 할 때 사실 이제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한국적인 것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적합한 가장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부분에서는 하나의 큰 가림말을 좀 타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근저에 이제 저희들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라고 일찍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기구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표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그때 이제 일찍이 노사정학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쓰셔갖고 노사정 외에도 이제 학자들, 중립적 학자들에 대한 관여 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소비자 대표도 추가해야 된다. 뭐 이런 대표성 관련됐던 언급들이 뭐 그 사이 논란이 있으면서 얘기는 됐었는데 일찍이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51페이지 이하 부분들은 이제 정권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동 개혁과 관련된 것들을 뭔가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앞서 있었으면서도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노동 쪽 앞에 이제 적폐 청산 뭐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반대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하여튼 그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그 이후에 있어서 이제 정권이 바뀔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전임으로 바뀌어 갔고 나름대로 이제 53페이지에서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제 이게 국정 과제로서 큰 기초를 내세운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정말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근로시간 문제라든가 임금 체계 개편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문제 뭐 이런 주제들인데 그 각각의 주제들은 어느 정권 내에서도 같은 얘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이것이 이제 이번 정권 내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될지라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번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에서 이제 그 노동의 정치화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국회 오다 보니까 갑자기 그 본당 앞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1월 27일부로 이제 유예 이것이 아니고 그냥 적용되는 건데 여전히 또 유예를 해달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박세일 교수님 그 노동개혁 내용에는 이쪽 산업재해 이런 관련 줄이는 작업 중지권 관련된 이런 것들의 언급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뭐 입법이 될지 관련해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그 노동 개혁 부분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진보적으로 나서는 이런 부분들이 돼서 사실 이제 지금 그 박세일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노동 개혁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전 정부에 구현하는 것은 좀 이렇게 녹록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56페이지 이하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돼서 하나는 좀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박세일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기본 흐름들 방향들은 저희가 전제를 하면서 그 이외에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56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는 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부는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며 노동 개혁을 통해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가 완화되어야 되고 경제 개혁을 하려면은 경제 회복, 체질 개선, 구조 개혁을 위해 일관성 있는 경제 발전 전략을 가지고서 정치적 환경 조성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 노동 개혁의 문제도 그런 틀 내에서 같이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요즘에 이제 우리가 노동법 개혁할 때 이제 현대적 노동법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은 박세일 교수님이 방향을 제시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은 그 정신에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개혁을 얘기하든지 간에 기존의 잘못된 질서를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개혁이라고 했고 또 그것이 이제 하지 않으면은 미래는 없다. 뭐 이런 방향들을 항상 주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개혁 관련해서는 좀 더 주체 세력이 분명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주체들이 있겠는데 이제 한선 재단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민간 싱크탱크가 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워낙 많은 개혁 과제가 있었는지 이 노동 개혁 과제하면 이제 방향성은 우리가 주장을 하긴 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국민이 됐던 아니면 근로자가 됐던 또 기업도 물론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윈윈하는 방향들이 뭘까라는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로 쑥 넘어가면은 사실 이제 오늘 그 노동 개혁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연금 개혁 문제도 있고 교육 개혁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박세일 교수님께서 그런 줄침 부분인데 이런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대학에서 노동시장과 연계된 진로 교육이 되려면은 교육노동부와 교육부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상호 연관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직업훈련, 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유기적 통합적 연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셔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방향성에서 구체화하는 작업들은
결국 이제 노동개혁 하나만 얘기할 것도 있겠지만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같이 연계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울러서 뭐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남은 과제로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박세일 교수님께서 일찍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바이블 같은 책을 통해 갖고 많은 부분들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거기서 이제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이 표현 내에서 옛날에 이제 우리 박재현 이사님께서 그거 어떻게 간단히 얘기하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자유주의를 주제로 하면서 공동체를 지향하되 그 정도의 부분들을 어떻게 잘 융합해서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모집을 읽었던 공간들은 다들 추억에 많이 상념에 가로잡히셨는데 또 일부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유지를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유지를 받으셔서 한선재단이 좀 중심이 돼서 많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실 방대한 내용인데 그 이승길 교수께서 시간 맞추어서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실 교수가 KDI에 계신 적이 있는데 그때 쓴 보고서 이런 걸 보면 주로 이제 이 노동, 노사 관계 뭐 이런 분야입니다. 사실 이제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경제학을 했는데 경제학 중에 노동 경제학을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뒤로도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법경제학 책에도 노동시장, 노사관계 뭐 그런 한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하냐? 이게 이제 뭐 노동조합 역사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냐? 그게 이제 카르텔로서의 노동조합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걸로 또 출발을 하고 뭐 했지만은 그게 너무 강해지면 좀 그 곤란할 수가 있다. 보이스로서의 목소리로서의 노동조합 그것은 상당히 그 좋은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노사 그러니까 작업을 조직하고 뭐 이런 거를 제안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노동조합이라는 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제 그 노동조합이 뭐 민노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기 체제 변혁, 사회주의 혁명이랄까 그것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식의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카르텔을 넘어서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정치적으로 체제 변혁까지 꾀하는 그런 조직으로까지 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앞으로 노동 분야에서 그 계획해 나갈 분야가 그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유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우선은 말문을 트기 위해서 이 간담회도 이렇게 조직을 해주시고 그 한선재단의 이사장님을 내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박실 교수께서 이렇게 기획안도 많이 내시고 했는데 일찍부터 박실 교수하고 이렇게 손발을 맞추면서 또 그 뒤로는 이제 현장에서 그 정책을 다루고 한 것은 박실 교수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이 박재환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한 뭐 노동부 장관도 하셨고 또 청와대에서 정책 조율하는 뭐 그 수석도 하셨고 뭐 나중에는 이제 경제기획원 아니 저기 기재부 장관도 하시고 여튼 이 현장에서의 경험도 좀 곁들여 가지고 이 전반적으로 박세일 교수의 이 개혁안이랄까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너무 뭐 이야기하려면은 너무 방대하겠지만은 조금 줄여주시고 말문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위공 선생님은 저도 뭐 감히 그 철학이랄까 사상과 그 해안 열정을 반의 반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셨는데 일찍 떠나셔서 너무 아쉽습니다. 큰 흐름은 어떤 포용, 어, 통합, 절제, 뭐 사랑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 생각을 정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그 반대로 대립, 반목, 갈등 이런 것이 어, 떠나실 때보다 훨씬 더 심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없던 뭐 남녀 갈등을 비롯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교단에서의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등등까지 새로 가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랄까 잘 새겨서 좀 어우러져서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인내하고 절제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정책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뭐 그런 입장은 제 아닌 것 같고 홍우조 교수님 너무 많이 배웠는데 한 질문이 보이텔스 합의라는 거에 합의를 어떤 분들이 한 건지 이 당시 독일의 좌파들끼리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합의라 하면 누군가 같이 뜻을 모았다 이런 뜻이 될 텐데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옥의 티를 지적하자면 박세일 교수님은 당시에 정책기획수석이 있어요. 국정은 아니고 국정기획수석은 제가 만든 말이고 제가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뭐 그걸 맡기도 했습니다만 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 좌우 중도 다 같이 모여서 했고요. 그걸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가 그런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런 흔히 말하는 유겐트를 만들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우리 서로 우려하면서 좌파에서 그거를 이제 포기하는 그 대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86년에 한 번 더 점검이 됐고요. 96년에 다시 점검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이테스 바흐 합의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실 양심적인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과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위기상으로 그런 식으로 이 역사라든가 사회의 팩트가 아닌 것도 그냥 그대로 또 가르치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교육자의 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짐을 좀 부담을 벗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볼테스 바흐 합의가 꼭 필요하고 그것은 그런 좌우 중도 모두 다 모여서 이렇게 합의를 한 거다. 최소한의 합의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에 예, 그거 뭐 이상입니다. 버금가는 그런 합의라고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위공 선생의 그 상대 입장에 대한 경청, 존중 뭐 그런 것이 바탕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어, 우리 재단이 좀 힘을 기울여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해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저는 이 정도로 제 소임을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고 또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남대학교의 김성열입니다. 저는 그 박세일 선생님과는 그 1995년 교육개혁 그 발표 이후에 그 선생님이 조직한 교육개혁 포럼 거기에 참여하면서 몇 번씩 배웠고요. 멀리서 배웠습니다. 그 박세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개혁과 관련한 것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경쟁을 굉장히 터부시하는데 박세일 선생님은 학생들 개인 간의 경쟁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 간에 학생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쟁해야 되느냐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무성을 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홍우조 교수께서 발표하는 과정에 우군을 확보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학생들 간의 경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이른바 기관 간의 경쟁이 교사들의 경쟁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해서 사실 그런 걸 반대했던 거죠.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학교를 보다 더 좋은 학교로 만들려면 그 자유를 주는 대신에 책무성 이행을 위한 경쟁은 여전히 지속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니고 위로부터 개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그 홍우조 교수가 했는데 사실 그 당시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하기에 충분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력화가 되고 있었지만 교사들과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될 학부모들의 세력화 내지 이런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 취약했었습니다. 그러나 박세일 교수님은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교육개혁 안에 넣으면서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참여를 제도화하고 학부모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자율과 책무가 무엇을 위한 자율과 책무인지 그리고 교육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박세일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교육개혁에 중요한 것을 저는 그 두 가지로 꼽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교육 전공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항상 그런 이제 의문점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박세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생들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이 경쟁에서 도태되는 학생들은 이제 굉장한 이제 좌절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뭐 세계 1등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항상 저는 이 우월성, 그 수월성을 강조하는 교육하고 정말 이렇게 전인 아까 보니까 뭐 자유민주시민 교육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걸 지향해야 하는 그 교육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그 외국 기자가 와서 우리나라 물질주의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물질주의 때문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린 이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학부모 역량 교육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요. 학부모들도 오로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식의 어떤 그런 신분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로지 교육에 매진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가 사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아주 매몰이 되어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출산율 저하도 다 연결이 되고 하면서 이 사회 전체가 어쩌면 이렇게 뿌리서부터 이렇게 뭔가 잘못됐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할지 정말 굉장히 힘든 과제가 아닌가. 뭐 그렇다면 한국민의 어떤 그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런 그 물질적 가치에 대한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순화를 좀 시켜갈 건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간통하는 이런 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홍익 인간 뭐 이런 거를 내세웠는데 그것도 이렇게 뭐 가슴에 와 닿질 않고 그 굉장히 그 특이한 게 서구 사회는 굉장히 발전이 되면 될수록 탈물질 사회가 돼 갔는데 우리나라는 발전을 하면 할수록 물질 사회로 이렇게 오히려 간 굉장히 특이한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하고요. 저는 이 교육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져서 제가 그냥 뭐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아니 그렇죠. 홍우조 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저는 너무나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뭐 의견이기 때문에. 교육은 뭐 누구나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버리니까요. 이렇게 저라고 해서 뭐큰 정말 해안적인 게 있겠습니까? 다만 이 아까 경쟁 말씀하셨을 때 저 뭐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가 학생들을 뭐 절대 평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데 그때 교사들이 누누이 가르쳐야 될 것이 자기의 어제와의 그런 어떤 향상, 자기 잠재력을 어떻게 최대한에 발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누누이 강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절대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비교를 자꾸 시키니까 그 학생들이 그런 빠르게 그렇게 가버린 것 같고 또 학교는 약간 물질주의라 얘기하기 때문에 학교는 공짜고 학원은 돈을 주고 또 배우는 곳이다 보니까 그 돈이 뭐 값을 하는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도 뭐 정말로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해도 뭐 실질적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물질주의적인 그런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한테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런 어떤 뭐 PC라든가 뭐 교복이라든가 입학 그런 축하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다 돈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는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속화시키는 부분도 있다 교육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정보화가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정말 그러한 소중함 이것이 다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어렵습니다. 예. 그또 자유발언. 아까 신도철 교수님께서 뭐 2년 얘기 잠깐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저는 한 45년 전쯤부터 우리 박 교수님의 여러 가지 것에 정말 매료돼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 그분의 7주기 세미나니까 또 우리 홍우조 교수님은 교육과 관련해서 역사 교과서 문제나 이런 거에서 한선재단에서 같이 이렇게 포럼이나 세미나 하실 때면 정말 참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 교수님이 뭐 사법개혁이다, 정치개혁이다, 교육개혁이다, 노동개혁이다 수없이 많은 것을 해왔지만 그분이 그렇게 일찍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 게 아닐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라고 한번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시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더 망가진 것 같아요.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박지환 이사장님은 굉장히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한선재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세미나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이런 대한민국에서 뭐 노동개혁은 차치하겠습니다. 교육개혁에서 어떻게 하는 한선이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건지 그게 그렇다고 되는지 좀 여기서 이제 안 계신 이주호 장관님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한선에서 또 이렇게 조금
뭐 프롬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또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좀 잘하셨으면 뭔가 또 희망의 빛을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우조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한 선에서 이쯤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해서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뭐 오늘 아침인가 어제도 신문 보니까 이 10대, 20대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이번에 뭐 배현진 의원 얘기할 것도 없고,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점점 피폐해지는 게 아닌가. 이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이고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 그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거의 6, 70년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선재단의 세미나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이주호 장관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좀 뭔가 좀 할 게 무엇이 있을까? 가장 그래도 시급하게 뭐 정신운동인가요? 뭐 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전문가시니까 그냥 여쭙니다. 네. 또 뭐 이야기하고 싶은 분 없으면 제가 지명을 그 책임기 교수님. 네, 저는 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누군가가 좀 말문을 열어주셨으면 했었는데요. 그 작년 재작년 여름에 그 대우조선 해양에서 50여일의 그 스트라이크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노동부에서 조선 산업을 일단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합의체를 만들어서 스테이트먼트도 나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다음에 뭐가 변했을까? 그리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해줘야 하는 일,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뭔가 방안이 나와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코스트는 사회적 코스트는 너무 크고 그 이후에 노란봉법이 발의가 됐다가 이제 그건 리젝트가 물론 됐기는 했지만 그런 식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노동 문제가 좀 바뀌어야 되는가.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데는 보면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산업별로 보면은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는 또 인력이 없어서 외국인 써야 되고 이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피크 타임과 그렇죠 오프 타임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이중 구조가 더 심화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별로 뭔가 어프로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야 할 일 또는 산업의 어떤 전체 협의체에서 정부에서 각각이 다 해야 할 일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직은 합의로는 나왔지만 실천이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 좀 말씀을 이 교수님. 예. 근데 우선 간단하게 오늘 얘기하면서 뭐 빠진 부분도 있어서요. 근데 이제 박세일 교수님께서 일찍이 얘기한 건 이제 그 노동 전체적인 관련해서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포인트를 그 당시에도 어쩌면 대기업, 공기업 그 표현으로 하면은 정규직이 과부하되고 또 정규직 노동시장이 경직성이 돼 있어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노동이 유연화되겠다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고 그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문제는 더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격차 문제도 심화돼서 이게 지금 큰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대우조선 해양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진단을 해서 해결할 것이었으면 이미 이제 해결을 했을 것인데 이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는 노동정책 하시는 분들이 산업정책 하시는 이 연계 부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닌 것은 이제 서로 교류가 없다는 부처별 그런 벽이 강한 것 같고요. 협의체 뭐 이렇게 하면 노동조합 쪽에서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각자 도생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그게 좀 쉽지 않은 적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관심 있는 것은 기후 위기에 따라서
산업 전환과 관련된 건데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좀 심플하게 하면 구조조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데 그게 또 이제 업종마다 대응 반응이 전혀 틀려요. 그리고 강론적인 논의들도 기업에서도 전혀 생각지 않고 있고 그냥 각자 도생. 그래서 노동 문제가 곳곳에서 이렇게 폭탄같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하면은 국가가 존립이 가능할까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도 하고 있는데 이민청 관련 이렇게 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그래서 지금 두 부처가 이민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국 인력을 그냥 조선 산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우리 규제 완화다 이렇게 해갖고 한 3만 명 들어왔던 것을 갑자기 11만 명으로 풀어준다든가 그럼 그게 어떻게 합니까라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 컨트롤 타월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조정이 되고 각각에 대한 선택과 집중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노동도 관련해 보면 잘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지금 노동적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이 좀 하는 얘기여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노동 개혁인데 사실은 이제 경제단체는 반대를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대안도 있어야 되고 향후 이제 어떻게 가야 될 부분들도 제시할 좋을 기회인데 결국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서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게 진영 싸움이 되고 또 국회 공간에서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의 그런 싸움이 되니까 결국 생산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게 아니 법이 돼도 제대로 작동 안 되고 또 안 해놔도 뭐 또 문제는 계속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문가들이 잘 준비를 하면서 또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잘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은 뭐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크게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기는 바뀌었는데 더 선진화돼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는 않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쁜 아까도 이제 박세일 교수님이 정책을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좀 호황기로 이렇게 되면서 경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그때하고는 또 달라서 그때 얘기했던 이념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재해석 재평가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야기 듣고 보니까 박 교수님은 가셨는데 할 일은 또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 김도영. 김도영입니다. 정책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에 관해서 지금 우리 아까 이병혜 이사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이조 장관께서 정책위장으로 계실 때 많은 일을 하고 그 후속으로 이제 또 실무도 담당하고 계신데 저에게만 오는지 모르겠지만 필톡통인가 뭐 해서 자주 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개인적인 차원에 이제 정보만 그래서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받을 때마다 제가 의무감을 느끼는데 내 교육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해답을 드릴 수는 없고 답답하기만 했는데 마침 지적을 해주시는 그런데 또 홍우조 교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장관께서는 지금 작년을 2023년을 교육의 원년이다. 교육개혁의 원년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계세요. 뭐 행정적인 그런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년이 될 수가 있는 건지 한번 그 중요한 것만 하나만 뽑으셔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은 우리 한선희 이 장관 개인이 아니라 교육개혁을 주도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드릴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접점을 모색을 자꾸 해가야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 발표에 그치지 마시고
어떤 분을 어떤 점이 이게 원연으로 상응하지 않는다든지 더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말씀 한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노동인데요. 지금 갈수록 비정규직이 뭐 경기 좋아진다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격차는 더 해소되고 늘어만 가고 또 정치권에서는 격차는 우리가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수막이 내걸리고 이런 이제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양산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비정규직을 사후 구제를 해야 될 건가? 사전에 규제는 없어져야 되지만 사후에 구제는 철저히 해가야 그래야 안전망이 구축이 되고 우리 공동체 자유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연금 가입 미가입자 늘어나는데 이것도 보조도 해줘야 되고 임금 격차도 해소를 해야 되고 하면 뭐 임금 구조 문제도 건드려야 되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 비정규직 양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가야 되는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는 항상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지금 논점에서 자꾸 빠지는데 정년 연장을 해야 돼. 연금 개혁하고도 연관이 있다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 박세일 교수도 일찍이 그걸 이제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 정년 연장되면 당연히 임금 피크제가 동반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자꾸 뒤로 밀리니까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본연의 임무가 불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고 그 구체적인 질문 답하다 보면 시간 다 갈 것 같고 근데 귀중한분들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은 게 있고 그래서 저 사회자의 직권으로 그 답은 지금 하시지 말고 다음 기회에 세미나나 뭐 마지막에 시간을 좀 더 주시면 하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그 최수현 원장님께서 그 박재일 교수님하고 뭐 같이 일한 경험도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떤 한마디 해주시죠. 뭐. 예, 우선 저는 그 국민대학교 석좌 교수 최수현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선재단의 이사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교육과 노동교육인데 우리 이제 박세일 선배, 그다음에 이제 박세일 이제 정책기획수석이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는데 만약 지금의 우리 이 유공 선생님이 계셨으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야단 맞지 않을까. 아직도 그러고 있냐. 뭔가 이론이나 실천 면에서 뭐 나아진 게 있냐라는 어떤 한 말씀 들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유공 선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가 한마디 거기다 첨언한다면은 저는 유공 선생을 제가 제일 존경했던 부분이 담대함입니다. gut, 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고 바꾸고 이걸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와 내용의 어떤 완벽사 그리고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반대가 있다. 너 쫑쫑을 낸다. 이래서 물러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고 사회 질서를 바꾸는 과정에서는 어떤 파열음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런 정책가들 보면은 뭐 떠들고 이해 집단이 떠들면은 정책을 주저주저하고 뭐 어떤 정책은 선거 뒤로 미루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육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주로 금융 분야에 종사를 했는데 금융하고 대한민국 금융하고 대한민국 교육은 공통점이 많아요. 둘 다 국내용입니다. 세계 무대 가면 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나 한국에서 제일 좋은 금융회사가 한 7, 80등을 못 벗어납니다. 그다음에 둘 다 규제가 무지하게 심합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인데 세 번째 가서는 이제 교육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예산의 15%가 교육 예산이에요. 100조가 넘는. 근데 금융은 이 돈 가지고 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자율성이 없어요. 아까 우리 그 자율과 책무 얘기 나왔는데 이제는 대학에다가 이제는 이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10년 됐는데 그 성적을 내는데 상대평가, 절대평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박세일 선생의 같은 담대함 이런 게 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사 개혁 관련해서는 요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도 나오는데 역시 그 이 반대 논리가 어때요? 옛날 개발연대 논리가 전혀 벗어나질 않았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런 법이 우리가 이 시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다 경제가 나빠진다 그 이유 말고는 논리의 진전이 없어요. 참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옛날 개발연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데서 좀 더 많이 이런 통렬한 고민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아주 대선배님이신데 김급기 대표님께서 한마디. 예. 첫째는 공동체 자유주의와 그리고 선진화 개념들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결국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좀 갈수록 좀 갈등과 대립과 진영 논리에서 자꾸만 이 분열돼 가고 있다고. 세월이 지나면서 좁아지는 게 아니고 대립과 죽게 하며 살기로 정치권이 그렇게 또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사회가 그런 쪽에서의 사실은 공동체가 좀 숙성돼가는 선진화인데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하는 건 정치권은 뭐 죽게 하면 살기로 하고 있고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또 위공이 살아 있었을 때 그 양반이 추구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동체가 건전하게 갈 수 있는 길, 선진 통일 항구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박세일 교수가 던졌던 키워드에 제가 볼 때는 항상 느낀 게 근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완전히 딴판은 가고 있거든 우리 사회가. 아까 노동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죽게 하면 살기 자기 자신의 어떤 경쟁력만 키우려 하고 부모도 그렇고 또 노동도 지금 말이야. 정치권에서 완전히 정교조든지 혹은 민노총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한반도 선진화가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말이야. 또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치권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 혹은 그런 부분 광범위하게 있는 이 선진화 재단이 또 박세일 교수도 아마 주관하면 그런 쪽이었을 거니까 그런 담대하면서 호용과 간용과 좌우를 어우르는 말이야. 그런 쪽에서의 공동체가 건전하게 갈 수 있는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또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단체도 전부 다 좌우로 갈라져 있고 물론 우리가 자유우파, 자유민주 시장 경제 원칙은 지키면서도 해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아니 그런 게 안타깝고 한반도 선진화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느낌입니다. 예. 예. 저기 또 뭐 없으면 예. 예, 저 정준규입니다. 국민의힘에 있습니다만 늘 느끼는 게 우리 사회가 너무 뜨거워져 있다고 느낍니다. 거의 내전 상태로 접어드는데 이거를 좀 열을 가라앉혀 진정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이 지식인 그룹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 자체가 전부 큰 싸움뿐입니다. 강론을 이루는 게 없고 늘 상대를 죽이냐 살리냐 이거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도 본청 앞에 가보니까 수천 명 중소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중대재해법 그걸 유예시켜달라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던데요. 바로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법이 되느냐만 이거만 하지 이거 어떻게 맞춤형에 맞게 직종별로 좀 맞게 좀 한 단계 내차서 적용시키는 그런 거는 논의는 전혀 없고 이 법이 통과시키느냐 너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거만 와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 그대로인데 이런 작업을 많이 이공성이 좀 살아계시다면 역시 그 작업을 좀 하셨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사회를 좀 어우러가는 우리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그런 작업을 역시 또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 이의현 대표님 한마디 하시죠. 예,
저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의현입니다. 사실은 저 국회 앞에서 아까 2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금속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거든요. 전국에 한 470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쪽으로 온 이유는 저기서 지금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2년 유예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희 업종은 2년이 아니라 아마 20년을 줘도 그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저거에서 벗어나려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됩니다. 어느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안전에 신경 안 쓰고 교육 안 시키고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는 특히 건설이나 이런 위험 작업에서 보면은 공사서부터 이제 경쟁 입찰에서 해서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수주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청 구조로 계속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재벌들만 회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그만 소사장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들도 조금 한 사람들은 제가 이제 40년 했거든요. 제 아들이 와서 있어도 그 자리를 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했다가 걔 감옥 보낼 일 없죠. 그와 같이 자기가 맡았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법 자체가 그렇게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우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위험을 회피해서 일정 비용 이윤을 남기고 하청 주고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일당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별로 책임감이 굉장히 약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 체계가 어떻게 내려가는지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자율과 책임을 줘야 돼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교육시키고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우선 책임은 면하고 그 다음에 하청 주고 그 지난번에 광주에서 아파트 짓다 사고 난 것들도 보면은 원청자가 준 거하고 저 밑에 있는 사람하고 금액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해 놓고 나서 저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는 저거는 모르겠어요. 당장은 그 앞 위에 사람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럼 그렇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는 다 알잖아요. 그럼 공사력에서 A부터 Z까지 관련된 사람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줘야 되는데 사람 한 번 채용하면 해고도 못 시키고 내보낼 수도 없고 한 번에서 영원히 책임지라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도나 법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파급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논의하는 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 뭐 교수들이라 정부 관련들이라 자기네들 그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놓고 하라 그러니까 지금 저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지뢰밭같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고 개발하고 모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은 이것으로서 그 20 박시일 선생 서거 7주년 추모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